그냥 뭐 나눠주는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국가 부분 확대는 안 돼요. 심각한 충격으로 갈 겁니다. 자칫한 베네수엘라 행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뭐 호텔 경제도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 대실패를 했죠.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를 파괴시켰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말이죠. 먼저 대기업 노조의 부당한 임금 인상, 경제적인 노사 관계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비가 된 죽어야 할 중소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에 집중 육성하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노동자에게 청년에게 일자리 주는 것이 노동협약의 핵심인 겁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우리가 사실 저성장 기조로 간 것은 언제부터냐면 크게 보면 장기 추세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잠재 성장률이 5%에서 3% 쭉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오면서 또 한번 충격을 받아서 한 2%대로 떨어지는데 지금 원래 종래 예측 한 2%대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뭐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 잘못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제동을 거니까 뭔가 새롭게 성장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 하강에서 장기 상승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반전을 계기를 못 찾은 채 또 최근에 계엄이란 또 충격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게 0%대로 지금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뭐냐면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자본, 노동 다 써서 인프레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하나의 역량이죠.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인은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고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 또 노사관계의 문제점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이 지금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기술 진보가 지금 더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을 반전을 시게 되는데 이 잘못된 정책을 취해버렸습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income led growth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외국에서는 이제 wage led growth입니다. 임금 주도 성장해서 이제 케인즈 경제학인데 수요 측, 임금이는 수요잖아요. 수요 측을 자극해서 경제를 이렇게 돌린다는 건데 요즘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뭐 호텔 경제도 나오지만 이 공급 측의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하지 않는 채 수요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 가장 그 핵심 정책이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업이 망하지, 중소기업도 폐업하지,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임금 충격을 받아가 투자를 잘 안 하지.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를 파괴시켰습니다. 원래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임금을 높여야만이 수요가 확대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대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다시 혁신주도 성장, 민간주도 성장을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이게 뭐랄까 그 폐해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뭐 최근에 또 탄핵을 당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 못 된 채 지금 그 장기 추세를 반전 못 시킨 상태에서 또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우니까 지금 경기적 요인도 인해서 이렇게 저성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기라고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국가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아주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0%라도 큰 걱정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해서 거의 0%라도 일자리도 배분하고 여러 가지 분배도 적절히 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 가지만 더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이제 그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가는데 버블이 꺼지면서 갑자기 그냥 0%대로 가니까 엄청 충격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럼 그 충격은 뭐냐? 우선 일자리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일자리가 몇 프로 늘어나냐는 게 고용 탄력성입니다. 그 지표가 나오는데 성장해도 거의 마이너스로 가는 판인데
마이너스 성장하면 뭐 더욱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이 청년 일자리입니다. 그 청년 일자리 심각한 문제가 곧 이제 피부에 닿을 것 같아요. 이미 닿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닿고 있습니다. 0%대 성장률은 청년 채용 시장에 충격으로 온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충격으로 갈 겁니다.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나오는 GCI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국가 경쟁력을 이제 다른 나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제일 지금 한국이 국가 경쟁력에서 저해 요소 밀리는 게 뭐냐면 바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여러 가지 법률들입니다. 최근에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또 대통령 거부권에서 결국 안 됐지만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등등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보다 훨씬 높은 규제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기업의 자유로운 혁신 활동을 가로막는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저하 요인입니다.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능하면 해외로 나가버리려고 그래요. 자유로운 곳으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노사관계 요인입니다. 이 우리나라 노사관계랑 굉장히 대립적이에요. 갈등적입니다. 제가 2018년에 경북대 정년을 했는데 그때 연봉이 국립대 교체 정기수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근데 그때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이 1억이야. 엄청나게 고임금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생산성은 높으냐? 도요타에 비해서는 훨씬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현대가 다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것 오래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나친 고임금 또 이 노동력을 자유롭게 배치도 못합니다. 그런 경직적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두 번째 요인으로 분석이 돼 있고, 그다음 특히 이제 주 52시간 노동 이거는 이제 특히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노동 시간이 유연해야 되거든요. 산업화 시대와 다릅니다. 산업화 시대는 뭐 주당 뭐 우리가 48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탁탁 해놓고 하면 되지만 어떤 프로젝트 하나 할 때는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노동시간 유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또 민주당이 이걸 또 반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노동력의 유연한 사용 이게 안 되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그럼 노동하기가 나쁜 나라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일자리 측면에서 볼 때는 일자리를 기업이 창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국가가 창출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꼭 필요한 예컨대 무슨 과학기술연구소, 국가과학연구소에 집중 투자한 겁니다. 그냥 뭐 나눠주는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국가 부분 확대는 안 돼요. 단순 공공지출은 그건 안 되고 자원을 과학기술 부분에 집중을 해야죠. 그건 국가의 역할이고 기업은 대기업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사실 지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축소를 시켜버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다른 점이 있어 이런 게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최악의 정책이 R&D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 대통령실에 좀 뭔가 과학기술계에 영향력도 없고 전문성 없는 사람을 보내가 인사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키면 가장 취약한 힘없는 사람만 젊은 사람에 배당되는 예산 특히 대학원생이 잘려버리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분야의 고위직이 아닌 그러나 열심히 연구하는 그 예산이 잘려버리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계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한 그 무모한 정책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걸어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무모한 행동은 안 하려 봅니다. 굉장히 신중한 분이고요. 정부는 R&D 특히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 같은 데도 이 R&D 부분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과학기술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글로벌 최소 규제 원칙. 세계적으로 이 평균적인 규제보다 높은 경제는 과감히 쳐내야 돼.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공계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규제는 할 건 해야 되잖아. 그러나 외국보다 더 심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 최소 규제 원칙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중소기업으로 너무나 많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기업을 규제하자, 뭐 억제하자, 억강은 안 됩니다. 억강은 안 되죠.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을 그냥 억제하는 거예요. 규제를 강화는 안 되는데 대기업은 풀어주되 사실은 중소기업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협력관계, 파트너십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워낙 격차가 심합니다. 대중소기업 간에. 그런데 이 대기업은 강력한 노조가 또 존재해요. 강력한 노조와. 그게 주로 민주노총 사업자입니다. 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그 정당한 그런 권한, 권리를 행사할 더 넘어서서 이제 정치 투쟁까지 가서 이제 우리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의 사업장의 연봉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이 국립대 교수 정년할 연봉 같다는 겁니다. 지나친 고임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노조에 의해서 끊임없이 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을 올리면 이 기업들이 그걸 이제 혁신을 통해서 일부 흡수하지만 단기간에 임금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하청업체에 대해서 이 부품 공급하는 이런 부품 회사의 단가를 깎아버려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단가를 깎이니까 임금을 더 올려주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임금을 깎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기업의 독점적 구조와 거기에서 또 독점력을 가지는 이 강력한 노조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이윤과 중소기업의 임금을 뺏어 먹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심각한 이런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대기업을 그럼 억압하지 말고 대기업은 뭐 자유롭게 하나 만들고 가능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해외 진출하게 하고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게 자꾸 해야 이게 이제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타난 동방성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커나가는 서로 기술 협력 이걸 이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진전된 게 많이 있어요. 개선되긴 하지만 그걸 더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그와 함께 노사관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업들이 또 해고도 못 시키니까. 그렇게 계속 올려줘야 되니까 기업은 이제 그러고 중소기업에 자꾸 이렇게 단가이나 더 가는 이제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의 부당한 임금 인상, 경직적인 노사관계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김문수 노동운동가 출신을 노동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어떻게 했느냐? 노조가 없는 사업장, 지금 노조 조정률이 한 15% 안 되죠. 85% 우리나라 노동자는 노조가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없습니다. 그런 말하자면 노동 약자들을 돕는 것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를 깰 수는 없거든. 스스로 반성하고 나가지도 않지. 깰 수도 없으니까 이제 김문수 장관이 취한 전략은 그 노조 없는 사업장에 가서 그 노동 약자를 부추겨 주자 이런 얘기.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노동 약자들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은 또 많은 또 정책이 그동안 나와 있는데 이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는 좀비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 죽어야 할 중소기업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연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좀비가 된 건 과감히 정리하고 가능성 있는 중견기업들,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에 집중 육성해 줘가지고 그 좀비 기업에 있던 노동자들을 혁신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흡수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대안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대안은 중견기업의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 집단을 형성해가 대기업과 한번 교섭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트 카팅도 안 되고 중견기업은 기술력도 있으니까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파트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중견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과
교섭도 서로 협력도 하는 구조를 갖추자는 대안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자발적으로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정부가 좀 많이 나서야 되겠네요.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노사관계 여기 노동시장 이중성 문제인데, 자, 노동자들이 왜 이게 해고에 저렇게 반대하느냐? 혁신을 하려면 신기술을 적용되면 기존 인력을 재훈련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재훈련시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 그 연속적인 혁신이 아니라 완전 전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 버리면 기존 인력이 적응을 못해. 그럼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를 하려면 해고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노사관계 굉장히 유연해고 빨리 이게 노동력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해고되면 뭐냐? 해고가 곧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 한때 있었습니다. 상용 자동차 사태에서 있었는데, 이걸 막아주는 건 뭐냐?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그럼 노동자는 생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에게 안전한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 돼요. 시큐리티입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영어로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노동시장이 노동력을 쉽게 기업이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정도가 플렉시빌리티예요. 노동 유연성. 그럼 기업으로서는 좋지만 노동자는 불안한 삶에 해고되니까, 그럼 노동자에게는 시큐리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결합한 게 이제 플렉시큐리티, 플렉스와 시큐리티 합쳐 플렉시큐리티인데, 유연 안전성. 그러니까 유연하되 안전한 좀 모순적인 결합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고됐을 때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해고됐을 때 그 당시 월급의 뭐 몇 프로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데, 뭐 나라에 따라서 다르죠. 뭐 우리나라 한 60, 70% 지금 됐는데, 이걸 좀 높여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이 해고된 기간에,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 받을 기간에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집중 교육을 해줘야 돼요. 집중 교육을. 그게 바로 평생 교육입니다.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개인에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취업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직업훈련인데, 재취업훈련 직업훈련입니다. 그래서 플렉시큐리티는 기업은 해고를 자유롭게 만들고, 대신에 노동자는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불안전이 없도록 만드는, 이게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 계획인데, 이를 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노사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업은 그 직업 훈련을 시킬 비용,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해고한 대신에 더 많은 세금을 내주고,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노사 간의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잘 만들면 그런 노동시장 유연 안정을 통해서 각 OECD 각종 보고서가 지적하는 한국 노사관계가 바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추는 두 번째 요인이다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의 해결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격차도 중소기업도 아까처럼 지원해주고 하면 이제 서서히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굳이 대기업 안 가도 중견기업에 취업해도 너무 열악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딱 가서 거의 중견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 그 비견할 정도로까지 경제구조를 바꾸고 노동시장도 그래 바꾸면 이제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새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가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역량이 있다, 이래 보고 있죠. 결국은 노동자에게 청년에게 일자리 주는 것이 노동협약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 그걸 통해서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바로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결국은 뭐 청년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되고, 그러나 기업하기 좋다고 해서 기업의 어떤 불법이라든가 탈법, 이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 법치주의 막고, 그 외에 법치가 아닌 부당한 규제 이런 걸 다 과감히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고, 그다음 하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운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공멸이다, 공멸. 그 노사 상생으로 가야 우리가 된다. 이런 어떤 통해서 노사가 통합시키는 것,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도시들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방 소멸의 핵심은 뭐냐면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수도권 집중인데 인구가 어떻게 유출하냐면 청년층이 유출합니다. 특히 가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먼저 진출해 버려요. 그러니까 청년 남성도 결혼을 하려면 여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뭐 일자리 있든 없든 또 수도권 가버립니다. 이 현상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타나냐면 동경에서 나타납니다. 동경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동경 일극 집중이라고, 일극 한극입니다. 극이 하나다. 사실은 균형 발전하려면 다극 여러 가지 극이 형성돼야 돼요. 서울만 아니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이런 거점 도시 중심으로 이게 극이 형성돼야 되는데 다 빨려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경의 예를 다시 듭니다. 동경에서 이제 그 마츠다 히로야라는 그 총무처 장관이 이제 지방 소멸의 책을 냈는데 그거 보게 되면 이제 이 일본의 저출산 원인은 동경 집중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소멸하는데 왜냐? 출산율이 왜 떨어졌냐? 이제 동경에 가니까 땅값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없어.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잡아. 땅값 높지. 그러니까 집 갖기도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따라서 아이도 못 낳고. 그래서 동경의 출산율이 일본 출산율보다 반토막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아예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마쓰다 히로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쓰다 히로야 명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보다 더 심각한데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외교관이 1968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소용돌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자원을 그냥 빨아들여 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앙 집권 체제가 서울로 집중시키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레고리 핸더슨 명제라고 이름 붙였는데 중앙 집권 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쓰다 히로야 명제는 뭡니까?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낳는다 그죠? 그다음 그레고리 핸더슨 명제는 뭡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3단 논법이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저출산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지방분권을 하다가 저출산 문제를 맞으면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공부하고 대한민국을 공부했을 때 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중앙 집권 체제의 개혁은 뭐냐? 헌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체제란 건데 87년 체제 헌법은 전부 이게 중앙 집권으로 돼 민주화는 됐지만 직선제는 됐지만 중앙 집권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 대안입니다. 이 광역 단위별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이 단위로 행정을 통합시켜서 그 단위로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넘겨야 되는데 어떤 권한? 입법권, 법률을 제정할 권 지금 없습니다. 조례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완전 독점하고 있잖아요. 국회가 독점하니까 뭐 한 당이 완전히 뭐 독재로 가버린 예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지방의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권입니다. 조세는 중앙정부만 거둘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직권입니다. 전부 중앙정부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지방분권 개헌한다는 정도는 김문수 후보도 오케이예요. 오케이인데 이제 그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는 사실 많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내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적절한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같은 이 세 가지 권한을 지방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단위로 계획을 해야 돼요. 초강력. 요즘 나는 뭐 메가시티, 메가폴리스라 그런 거 지금 정치권에서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화두가 메가폴리스입니다.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를 육성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제도를 정비하는 메가 프리존을 신설하겠습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는 이제 교통혁명을 해서 수도권에서 GTX 이걸 이제 해서 교통혁명을 결합시킨다. 그럼 이제 이 광역 단위를 초스피드로 연결시키는 단위로 김문수의 GTX의 전국화, 이 권역별 전국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직주,
직장과 주거가 가급적 가까이 되는데 멀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줄여보면 가깝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교통혁명이 결합되면 저는 메가폴리스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잠재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그 잠재 성장률을 결정짓는 것이 결국은 인력의 수와 수준입니다. 그다음 기술 수준인데 결국은 국가가 할 일은 바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아줘야 됩니다. 토대를.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렇게 아직 심각하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부채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25만 원씩 쫙 그냥 전 국민에게 그냥 부잣집에나 뭐 가난집에나 뭐 다 풀은다. 이런 포퓰리즘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만약 국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확보한 돈을 연구개발, 투자, 그다음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에게 돈을 나눠준 게 아니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중소기업 아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견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청년들이 결국은 그거 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게 해준단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그 포퓰리즘은 말하자면 수요 측면을 자극시키거든요. 새로운 가치 창출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건 사실 위험한 겁니다. 말하면 자칫한 베네수엘라 행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좌파적이잖아요. 좌파적이니까 기업은 억압하면서 돈은 푸니까 기업은 억압하니까 기업의 혁신 능력은 혁신 역량 강화는 억제된 상태에서 돈을 푸는 겁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이게 삼중에 아주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혁신 주도형 성장에 유리한 산업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과 우리 이제 그 또 어디 있습니까? 또 한 유명한 그 기업체가 있는데 센트리온. 이런 그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AI 하는데요. 뭐 전문가들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AI로 과연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근데 바이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 그러니까 항공,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특히 제약 관련되죠. 또 요즘 생명산업, 노화 방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쟁이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신산업 분야에 원래 혁신 주도 산업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약이라든가 뭐 다른 생명, IT, 항공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규제를 풀면 훨씬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를 잘 만들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노사관계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노동계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원래 이 밑바닥 노동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럼 노동 장관도 했고 실제 한국노총 이번에 지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노동입니다. 김문수는 친노동, 뼛속 깊이 친노동이에요. 근데 친노동 하다 보니까 친기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그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는 정책을 통해서 확실히 해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한번 우리 위대하게 만들었다가 서서히 그게 무너지고 있는데 물론 민주화를 통해서 또 상승한 국민도 있겠지만 다시 또 망가지는 국민 속에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김문수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